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신한대학교의 정복문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 발전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는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줄여서 AI라는 말이 최근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것은 인간의 지능처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적 지능을 말합니다. 좀 더 단순히 말하면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즉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SF 영화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이나 컴퓨터 비서들이 주인공 또는 주인공을 돕는 역할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퍼진 계기는 2016년 3월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기사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인 알파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즉 컴퓨터 연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바둑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대결에서 이세돌 기사가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인공지능과 인간의 수많은 대결에서 그 한 번의 승리가 유일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최근에 새로 나타난 기술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소재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소재이지만 인공지능이 메인 소재로 쓰인 영화를 몇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이 영화는 2001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AI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제목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명명을 했죠.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과연 기계인가 인간인가를 고민해보는 시발점이 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런 나무 인형 동화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피노키오라는 동화의 주된 내용은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가 자신을 만들어준 아빠인 제페토의 진짜 인간 아들이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여정을 그린 동화인데요. 이 AI라는 영화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서는 주인공인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라는 배우가 아주 유명한 아역 배우였는데요. 역시 인간 부모에게 입양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이 기계인지 인간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고 그 자신의 자아를 찾아 떠나는 그런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과연 인간의 잣대에서 윤리적인 부분이나 인권 같은 권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로봇 영화에서 다루는 중요한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SF 소설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도 본인이 발표한 소설에서 로봇 3원칙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 원칙을 보면요.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자, 로봇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 이 원칙을 보면 로봇은 인간이 소유한 재물로서 인간을 지키기 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자각을 한다면 이 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영화가 2004년도에 개봉된 바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미래에 발달된 사회에서 저명한 로봇공학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공학자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로봇 3원칙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윌 스미스입니다. 자, 윌 스미스는 로봇을 싫어하는 그러한 형사 역할로 나오는데요. 자, 이 윌 스미스와 인공지능 로봇 써니의 갈등과 추격전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단순히 기계로 치부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2004년도에 개봉되어 이 영화도 조금 오래된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입니다. 자, 엑스마키나라는 용어는 원래 연극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자, 옛날 연극에서는 극이 진행되다가 서사가 꼬인다든가 인과관계가 부족해지는 경우에 신을 등장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신이 등장할 때 기계장치나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멋지게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등장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간편하게 풀어버리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캐릭터나 연출 등을 줄여서 그냥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연출, 연기, 특수효과 등 여러 면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가 스릴러의 장르처럼 조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인공지능 수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진 프로그램 또는 로봇을 과연 기계라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간이라고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 앨런 튜링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것과 동등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기계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이건 텍스트건 기계와 대화를 하고 사람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자, 앨런 튜링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의 암호를 해동하는 등의 활약으로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공학자인데요. 자, 이분의 영웅적인 활약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물론 이 강의가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 영화도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본 이제 그런 영화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이 이루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출시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오픈 AI라는 그런 회사에서 2022년 12월 1일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자, 챗 GPT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유사하게 자,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 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챗 GPT는 출시되자마자 한 5일 만에 100만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의 인공지능이 나올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최근에 나타난 기술은 아닙니다. 자, 로봇 3원칙, 튜링 테스트, 자,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1940년도, 1950년도에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당시에는 초보적인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한 고민은 이 컴퓨터 기술의 초기에서부터 고민되고 연구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속에 머신러닝,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죠. 자,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토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자, 앞서 얘기했던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지능적 기계의 개발 가능성, 그리고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미 이때 고안이 되고 발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은 존 폰 노이만 교수, 우리가 줄여서 폰 노이만 박사라고 하는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자, 이 폰 노이만 교수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현대 컴퓨터 구조의 표준이 됩니다. 자, 현대 컴퓨터 구조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0년대에 워렌 매클룩과 논리학자 월터 피처가 전기 스위치처럼 온오프하는 기초 기능의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발생하는 뉴런의 전기신호 이동, 자, 이러한 것을 흉내낸, 즉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신경 뉴런 퍼셉트론 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연구로 인해서 인공지능 연구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는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컴퓨터들, 많은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대부분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 램, 하드디스크, 이러한 기계 안에 데이터를 넣어두고 조작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1940년대, 50년대 컴퓨터가 최초로 초기에 개발된 모델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집처럼 큰 그러한 컴퓨터에 물론 성능도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집보다도 더 컸죠. 자, 이러한 컴퓨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무슨 코딩을 해야 된다면 바로 플러그를 뽑았다 끼웠다 하는 방식으로 이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컴퓨터 초창기 아주 극악한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이론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형 방식이 고안되었고 우리 현재 컴퓨터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컴퓨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69년 마빈 민스키와 세이무어 페퍼턴은 그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퍼셉트론 이론은 AND 또는 OR 같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문제는 인공지능 이론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Exclusive OR 같은 문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자, 컴퓨터 공학이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접해보지 않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AND OR, Exclusive OR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라이트힐 경의 영국 의회에서 폭발적인 조합 증가를 인공지능이 다룰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조합 증가란 것은 앞서 얘기했던 AND, OR 같은 어떤 입력값들이 어떤 논리값으로 조합되느냐라는 것인데 컴퓨팅 논리의 구조는 초기에는 몇 가지가 안 됐겠죠. 자, 그러한 것이 컴퓨팅 기술이 발전되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논리적 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논리적 조합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퍼셉트론 이론이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발표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자, 이거는 좀 불안한데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60년대는 인공지능 연구가 중단이 되는 아주 암흑기, 인공지능 연구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제 컴퓨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논리 구조라는 그러한 측면의 학문, 교과목에 해당되는 건데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라는 것으로 구분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매우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컴퓨터 내부는 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0과 1의 논리적인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과 1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0, 1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기들을 디지털 기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ND와 OR이라는 논리적 조합이 어떻게 결과를 나오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칩을 얘기하는데 자, 요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일단은 두 개의 입력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입력값에는 0 또는 1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라는 입력값에도 마찬가지로 0 또는 1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입력값이 각각 0 또는 1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더하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0, A가 0일 때 B가 1, 그리고 A가 1일 때 B가 0, A가 1일 때 B가 1인 4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AND 조합이라는 것은 A와 B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참일 경우, 즉 1일 경우에 결과가 참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0 또는 1로도 표현하고 true or false, 참과 거짓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AND 조합은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1일 경우에, 모두 참일 경우에 그 결과가 참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A값, B값이 00일 때 0, 01일 때 0, 10일 때 0, 1일 때 1이라는 결과를 갚는 논리적 조합을 AND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OR 조합은 입력되는 A, B 값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그 결과가 1이 되는 그러한 논리적 결과를 우리가 OR 논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의 입력값이 0일 때는 0이 될 것이고 1일 때는 결과가 1입니다. 0으로 입력됐을 때 1이고 1이 입력됐을 때 마찬가지로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조합이 바로 OR 조합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면 0, 1의 조합이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그려봤을 때 이 그림은 강아지다. 그럼 1이 되겠죠. 이 그림은 강아지가 아니다.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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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고양이다, 고양이다라는 각각의 그림을 도표상에서 그려주면, 자, 우리가 물론 그림은 강아지와 고양이로 보고 있지만 컴퓨터는 강아지일 확률, 대답이 1, 고양이일 대답이 1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된 분류를 우리가 고양이와 그러면 강아지를 이래 선을 그어서 구분해 봐야겠는데 라고 선을 그어준다면 이것이 우리가 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형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퍼셉트론 이론은 AND와 OR 논리에서는 선형으로 분리가 가능한데 익스클루시브 OR에서는 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선을 긋든 두 개를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 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은 입력값이 0 또는 1일 때 두 개의 조합이 AND냐 OR이냐가 아니라 전체 입력값이 홀수가 되면 그 결과가 1이 되는, 참이 되는 그러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AND와 OR로 봤을 때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A와 B의 입력값이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일 때 0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1과 0의 조합을 도표로 그리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선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OR 조건은 1과 0을 구분하는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AND 조건도 1과 0을 구분하는 선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익스클루시브 OR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값 0, 1의 결과값을 1과 0으로 구분하는 선을 그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이론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퍼셉트론 이론이 우리 인공지능의 모든 조합을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 급격하게 수그러든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이론도 이후에 개선되어 나갑니다. 그 개선되어 나가는 기술이 바로 앞서 인공지능의 큰 틀에서 봤던 기계학습 내에서도 딥러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인공지능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1960년대에 인공지능 이론이 우리가 컴퓨팅 기술의 논리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인공지능 연구는 조금 수그러들고 대신 컴퓨팅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연산 기술이 빨라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확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연구 개발의 방향을 이제 실용적인 통계 기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법 및 통계 분석 기술로 제조, 품질, 생산 효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자, 데이터를 찾아내고 선택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근간이 이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의 논리값으로 결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도 뭔가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런 0과 1 사이의 미묘한 값들을 계산해 보자라는 퍼즐 이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때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컴퓨터 사용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매우 큰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 컴퓨터가 그러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활용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 또는 컴퓨팅 기술들이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 힌턴 교수가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심층 신경망 기술이 실용화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퍼셉트론 이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컴퓨팅 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들이 인공지능 이론의 접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곱 신경망, 즉 이미지 인식 분류 특화 모델인 딥 CNN이 이미지 인식 성능 평가 인식 오류율이 아주 줄어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인공지능 기계가 어떤 그림을 판단해서 이 그림이 강아지다, 고양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전에는 오류율이 즉 틀릴 확률이 26%인데 이후에는 틀릴 확률이 3.5%로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자, 틀릴 확률 즉 오류 확률이 3.5%라는 것은 맞을 확률이 76.5%라는 거, 96.5%라는 거죠.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4년 구글에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고 여기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알파고가 됩니다. 알파고는 앞서 얘기했듯이 2016년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기사와 대결을 함으로써 우리 인공지능이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대 구글에서 또는 많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구글의 챗봇인 람다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그리고 국내 스케이트랩에 앞서 얘기했던 이루다 이러한 챗봇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가 그 인공지능 학습한 데이터 변수가 1750억 개입니다. 지금 현재 버전이 3.5 버전인데 이후에 4.0으로 넘어가면 이 참고할 학습 데이터가 2조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간과 유사한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와 같이 사용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듯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아주 고도화된 남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